예, 안녕하세요. 사림 조선의 586을 쓴 유성훈입니다. 오늘 이번 책에서는 사림 그리고 조선의 이 정치 어떤 흐름, 그리고 현재 이제 대한민국에서 주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여권의 이제 586 세력을 좀 이렇게 비교해보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제가 왜 그런 비교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좀 많은 분들이 두 가지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제가 이제 이 책을 구성하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 요즘에 이제 좀 현 정부의 비판적인 측에서 주로 이제 후조선이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아니라 후조선 같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 후조선이라는 단어가 이제 조선이 다시 이제 시작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신분 상승의 어떤 사다리가 이제 좀 떨어져 나가고 뭔가 신분이 세습화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고, 서울 집값 상승이라든지 뭐 전문직을 약간 뭐 변호사라든가 뭐 이런 거를 약간 이제 좋은 집안의 자제들이 독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로스쿨 같은 좀 제도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찬반은 있겠습니다만, 그런 우려들이 이제 나오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치가 권위주의를 타파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더더욱 좀 권위주의적이 되는 것 아닌가? 특히 이제 어떤 정치 리더에 대해서 좀 무한 신뢰에 가까운, 무한 어떤 추종에 가까운 그런 조선시대의 어떤 주군과 어떤 신하의 어떤 관계 같은 그런 현상이 타파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좀 이렇게 나타나는 듯한 그런 것. 또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할까요? 약간 선하게 어떤 이분법으로 정치를 좀 바라본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비교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나 들었고, 또 반대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림이랑 586을 비교할 수 있냐? 또 사림은 상당히 이제 성리학에 대한 이제 깊은 연구를 했던 그런 집단이고, 또 그 당시에 이제 봉건 사회였고 왕조 시대인데 어떻게 지금의 이 민주화 세력과 이거를 비교할 수 있느냐, 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의견 다 뭐 나름의 어떤 그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제가 왜 이런 비교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림과 586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좀 재미있는 좀 이렇게 일련의 현상이 있습니다. 흐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사림은 처음에 이제 나타난 게 조선 성종 때 이제 좀 정치 중앙정계에 이제 진출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 건데, 이 사림들이 그 당시에 정계에 진출하면서 좀 독특한 이제 뭐랄까요, 이전에 나오지 않았던 목소리들을 냅니다. 그거는 가장 두드러진 거는 이제 조선 건국에 대한 좀 다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선 건국을 했을 때 당연히 이 고려라는 아주 썩어빠진 왕조를 무너뜨리고 어떤 이제 새로운 어떤 기풍을 담아서 조선을 건국했기 때문에, 그 조선 건국 세력에 대해서는 당연히 좀 뭐랄까요, 존중하고 그 건국을 주도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대하는 뭐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또 적극적으로 평가를 하고. 근데 이 사림들은 약간 생각이 달랐습니다. 생각이 달라서 조선 건국에 참여한 인사들을 약간 인정하기 어렵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왜 그런 이제 현상이 좀 벌어지냐면은 뭐 좀 계기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기는 계유정난이란 이제 그 사건이었는데, 계유정난은 이제 다들 좀 아시겠지만 세조가 자기의 이제 어린 조카 단종을 폐위시키고 자기가 이제 왕위에 올랐던 그런 사건이었죠.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많은 지식인층한테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배웠듯이 사육신 같이 이제 저항운동도 일어났었고, 그러면서 아주 뭐 비참한 최후를 맞았죠. 또 김시습 같이 이제 생육신 이런 사람들은 뭐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이 세조라는 이 임금 치하 이 자체를 인정할 수 없으니 그냥 은거하겠다 해서 이제 지방으로 이제 내려가기도 하는데, 사실 그 사건이 사림이 상당히 이제 정치 세력화하는 어떤 단초가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고려가 무너지고 조선이 건국될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던 이제 세력,
세력이라고 했지 그런 이제 선비들이 있었죠 분명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제야나 이제 시골로 이제 은거하고 그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그런 정도였습니다. 각 지방에서 이제 흩어져서 사는. 근데 이제 계유정난을 통해서 기존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이제 성리학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그런 관료층이라든지 상당히 이제 수준 높은 학자들 또는 뭐 전직 관료들 이런 사람들까지 지방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서 이제 이게 하나의 어떤 거대한 세력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건국에 대해서 이제 좀 다시 보게 됩니다. 그 얘기는 이유가 있는데 계유정난이라는 사건을 이제 볼 필요가 있어요. 계유정난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삼촌이 이 조카를 왕에서 내쫓고 나중에 이제 죽여버린 사건입니다. 엄청난 충격을 안겼어요, 이 사회에. 왜냐하면 성리학, 뭐 유학적 이념으로 볼 때 당연히 이 신하고 삼촌은 그러니까 조카인 왕을 잘 보필을 해서 다스렸어야 된다. 그 이제 주나라 주공도 그런 이제 상황이 있었죠. 비슷한 상황에서 그런 좋은 선례가 있었는데 삼촌이 어떻게 조카를 죽여? 그것도 왕위를 탐해서 이런 아주 이제 비판적이고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리학의 나라, 그러니까 성리학이라는 것을 아주 절대적인 가치관으로 이 공부를 했던, 학습을 했던 선비들 사이에서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런 잘못된 현상이 벌어졌을까?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조선 건국의 비록 성리학으로 만들어진 나라지만 건국에 참여한 인사들도 사실은 태도가 문제가 있었다. 절의를 벌이고 자기가 섬기던 고려 임금을 배신하고 조선 창건에 합류한 그 태도도 사실은 문제가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가치관의 어떤 전환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성리학의 나라 조선이지만 성리학 알고 보면 성리학적 가치관이 그렇게 충실하지 못했고 그랬으니 뭐 제1차, 2차 왕자의 난도 사실 벌어졌고 뭐 태종이라든지 세조라든지 이런 왕을 보면 뭐 이 왕이 되기 위해서 패도 정치를 하면서 거침없이 이제 반대파를 숙청하고 죽이고 이거는 뭔가 성리학적 사회에 맞지 않는 그런 이제 흐름이 일어났다. 그래서 대단히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보다 성리학 원리주의적, 보다 확실한 이 성리학 사회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굳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중앙 정계 예전에 이제 고려가 망했을 때 이제 지방으로 은거했던 사람들은 이 조선에서 뭐 녹을 먹지 않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죠. 뭐 야한 길제라든지 이런 사람 대표적인데 근데 이제 좀 생각이 바뀝니다. 이거를 어쨌든 조선이란 나라는 세워졌고 성리학이 이제 가르쳐지고 있지만 보다 이제 성리학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정치에 나서서 이걸 뭔가 바로잡아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라는 어떤 사명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림이 중앙 정계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586 세력과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586 세력들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요즘에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제 얼마 전에 뭐라고 했죠? 그 뭐 친일파에 의해서 뭐 이렇게 세워지고 뭐 미군이 점령군으로 와서 뭐 이렇게 했다면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시각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이재명 지사의 어떤 그런 시각은 우리가 이제 통칭 이제 해전사라고 불리는 해방전후사의 인식, 1970년대 이제 후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 나왔던 그 책의 어떤 세계관을 이제 답습, 투영을 한 거라고 보면 되는데, 이 586들의 세계관이 이제 비슷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좀 친일파와 미제에 협력한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 세워진 나라, 이제 출발이 약간 좀 잘못된 나라,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력들을 단죄하고 몰아내지 않으면 사실 진정한 해방은 오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목소리들이 이제 뭐 조금씩 있어 왔지만 결정적으로 이제 하나의 어떤 세력화가 되고 그게 학계와 정치 어떤 학계와 제야계와 또 정치 세력이 이제 야당 세력에 묶이는 계기가 된 거는 저는 뭐 5.18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면서 그 신군부의 아주 잔혹한 그 탄압과 또 비극적인 사건들이 이제 이렇게 점차점차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런 의문을 안겼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왜 자유민주주의라고 민주주의 국가라면서 이렇게
다른 목소리를 내면 탄압을 하고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이런 일이 벌어지나 거기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개유정난을 통해서 성리학의 나라라면서 조선이 왜 이렇게 됐지라고 고민했던 거랑 5.18 이 민주화 운동이 이제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받은 이 충격과 트라우마 그걸 통해서 도대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왜 이렇지라는 고민이 좀 저는 비슷하게 연결된 지점이 있었다고 봐요. 그러면 왜 그럴까의 어떤 그 고민을 거슬러 올라가면 대한민국 사회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뭔가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뭐냐면 친일파 세력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미군이 들어왔을 때 그 미군을 등에 업고 그 미국의 이익에 맞춰서 이 뭐랄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이 계속 이 정권을 잡고 기득권을 유지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개개인의 어떤 인권이라든지 자유라든지 이런 걸 소중히 하는 민주주의가 자리 잡는 게 아니라 대단히 뭐 포갑적인 군부 세력의 어떤 포갑적인 그런 아주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것 같은 그런 국가가 만들어지게 된 거다라고 그 출발선에 대한 문제제기 의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문을 이제 가진 사람들이 점차 이제 세력화되면서 나중에 이제 87년 체제까지 87년 6월 이제 민주항쟁까지 저는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살인과 586은 그 어떤 문제의식과 그거를 이렇게 해결해가는 과정 그리고 정치 전면에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에 일련의 이제 좀 비슷한 흐름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기서 이제 하나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도통이라는 이 개념인데요. 이 성리학 이제 세계에서 있는 아주 독특한 개념입니다. 뭐냐면은 누가 과연 주자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계승했는가 이거를 따지는 문제인데 문묘종사라고도 하는데 이제 뭐냐면 성리학에서는 이제 뭐 공자부터 해서 공자, 맹자, 뭐 또 한유, 뭐 주자, 그러니까 주희, 뭐 이런 사람들 등등해서 이 유학의 도를 올바르게 계승한 진짜 참 스승들을 이제 문묘라는 곳에 이제 앉히고 뭐 제사 같은 걸 이제 지내고 그러죠. 근데 쭉 이제 내려오면 뭐 그런 사람들의 이제 맥을 정확하게 이 정통을 이었다. 쉽게 말해서 적자입니다. 적자. 성리학의 적자라고 평가되는 사람들을 또 똑같이 이제 올립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뭐 고려시대 뭐 안향이라든지 뭐 그 이전에 신라의 설총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문제는 조선에서 이게 상당히 이제 큰 비중을 갖게 되는데 그거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계사적으로 아주 독특하게 정치 권력과 지식 권력이 이제 일치한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이게 아주 이제 복잡한 정치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식 권력과 정치 권력이 하나다 보니까 도통에 만약에 오르게 되면은 이게 문묘종사에 올라서 이제 도통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그 사람들의 말은 이제 곧 진리가 되는 거죠. 누구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 어려운 하나의 이제 도그마, 이 아주 이제 강력한 그런 가치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이 도통에 누군가를 올린다는 것은 아주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조선시대에서는. 중국에서는 이제 그 정도로 이게 뭐 이렇게 문제 아주 심각하지는 않은데 조선에서 이제 이 문제로 뭐 피까지 흘려야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로 정치 문제로 비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조선 때 이제 사림들이 나오면서 사림 세력이 주장한 도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졌다. 뭐냐면 주자의 이 흐름을 정몽주가 바르게 계승해서 그걸 야은 길제가 계승했고 김종직, 김굉필, 조광조로 이어진다라고 주장한 게 이제 사림들의 얘기입니다. 그 정몽주가 있어야 될 자리에 그러니까 조선시대 세종 시대만 하더라도 정몽주는 저 자리에 없었어요. 뭐 길제도 마찬가지고 저 자리에는 권근이라는 학자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권근은 누구냐면은 정도전하고 같이 뭐 그 당시에 이제 되게 쌍벽을 이루던 뭐랄까요, 뭐 대학자, 아주 성리학의 아주 이제 이 밝은 이제 대학자로 존경받던 학자였는데 조선 초기에 지편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성리학 서적을 이제 보급하는데 거의 주도적 역할을 한 게 권근입니다. 그래서 세종 때만 해도 권근을 도통에 올려야 한다 이런 주장이 이제 많이 나왔었고 그거에 대해서 별 의문을 갖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사림의 시대가 되면서 조선 성종 때부터 특히 이제 연산군 시대를 겪고 중종 반정으로 중종의 시대가 되면서 이제 사림들이 더욱 세력이 커지면서 권근을 이제 빼고 정몽주를 올려야 된다는 주장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 권근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그 조선의 건국에 참여한 학자들은
조선 건국에 참여한 세력들은 절의를 벌인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시던 고려 임금을 배신한 거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그 가치관이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런 이제 가치관으로 따라봤을 때 권근은 이제 절의를 저버리긴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이 성리학적 그 지식이 높다 하더라도 이제 인정할 수 없다. 그럼 누가 가야 되느냐? 비록 조선 건국엔 반대했지만 정몽주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된다. 왜? 정몽주는 절의를 지킨 사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길제도. 길제 역시 정몽주처럼 이제 죽진 않았지만 나는 이제 뭐 조선의 녹을 먹을 수 없다 이래갖고 이제 고향에 계속 은거했던 사람, 시골에 계속 은거했던 사람.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도통이 생긴 겁니다. 원래는 이제 권근으로 출발을 했어야 될 도통에 그 라인이 이제 조선 초까지 인정됐던 그 라인이 이제 붕괴가 되고 정몽주를 이 종주로 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이 도통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어떤 문제냐면 조선에 있어서는 가치 체계가 이제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 도통이 공식적으로 이제 국가의 승인을 받으면 새로운 가치의 기준은 뭐 건국에 대한 기여나 어떤 공적이나 뭐 기타 등등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제 기준은 절의, 유교적 어떤 절의, 임금에 대한 충성, 그리고 뭐 중화의 보존 이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한참 이 얘기를 설명한 이유는 참 그 묘하게도 또 이제 그 친문 586 세력이라고 불리는 정치 이 세력들이 그 다른 정치 세력과는 또 다르게 아주 독특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작년이나 뭐 최근에 이제 나왔던 인터뷰들을 좀 이제 모은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이해찬 전 대표 보면은 2019년이군요. 2019년 4월에 보면은 정조 사후에 DJ 노무현 문재인 빼고는 뭐 일제 독재 극우가 통치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어떤 얘기입니까? 그 정조의 이제 로부터 시작됐던 어떤 개혁 정치의 맥이 있었는데 이게 단절됐다가 김대중 대통령 때 비로소 이게 이제 맥이 이어져서 이제 바른 어떤 이 민주정부였던 이 계보가 생겼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윤호중 이제 대표 이게 여권에서 자주 하는 말인데 단합과 쇄신을 통해 사기 민주정부를 창출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에서는 586들은 얘기하는 게 이제 DJ가 1기 민주정부, 노무현 2기 민주정부, 문재인 3기 민주정부, 그리고 이제 4기 민주정부가 나와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저는 이게 참 흥미로운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게 세계 어디서도 이렇게 1기, 2기, 3기, 4기 정부를 이렇게 꼽는 경우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대단히 배타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윗정부가 잘못 뭐를 했든 간에 이제 대체로는 이제 그 정부를 이제 이어받아서 예를 들어 민주당을 예를 들어보면은 빌 클린턴 정부가 있었고 그다음 조지 부시 뭐 오바마 뭐 그리고 이제 트럼프 그리고 최근에 이제 조 바이든까지 이어지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정부가 뭐 공화당 민주당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집권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나 공화당에서 그 전 정부를 무시하고 예를 들어 클린턴 때 뭐 민주당 몇 기 정부 그 다음에 뭐 조지 부시는 인정할 수 없고 그 다음에가 이제 오바마 때 뭐 몇 기 이런 식으로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1기, 2기, 3기, 4기 정부라는 거는 그 이전 정부는 그러니까 민주 체제로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아주 대단히 배타적인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이런 이제 개념인 거죠. 아까 이제 도통 말했듯이 주자의 도통을 이 가르침을 제대로 이은 이 학자 도통이 이렇듯이 이 우리나라에서는 정조의 개혁 정치를 이룬 바른 세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사법 처리가 이제 문제가 이제 얽히지 않았으면 뭐 오늘 이제 유죄 판결도 났지만 소위 말해 이제 친노 친문의 적통이라고 하는 뭐 김경수 지사나 조국 전 장관이 다음 이걸 잊지 않았을까 이어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그건 이제 대단히 그 배타성을 좀 저는 엿보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기사 제목에 김경수 지사 유죄 판결이 나니까 친노 친문 적자 뭐 김경수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사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본인들도 그런 적자라는 개념을 쓰고 뭐 언론에서도 그걸 이제 인용을 하지만 이 개념이 적자라는 개념이 저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
이게 시민사회 이런 민주주의 국가에서 저게 과연 바른 표현일까 저는 좀 의심이 가요, 사실은.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적자라는 거는 대단히 아까도 말했지만 배타적이고 특정 계보, 특정 계파만이 정통성을 갖고 있다라는 아주 이거는 성리학 시대, 그러니까 살인들이 정치를 할 때 가졌던 아주 뭐랄까요, 배타적이고 어떤 선악의 개념으로 이거를 정의와 뭐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건데, 이게 지금 다양한 어떤 이해 충돌과 이런 타협을 선호해야 되는, 타협을 추구해야 되는 이제 현대 민주주의 정당 민주정치에서 이런 개념이 자리 잡으면 그게 과연 글쎄요, 뭐 이렇게 민주정치가 과연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그런 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도 문재인 대통령은 개혁군주 정조고 국민의힘은 노론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좀 이런 표현도 좀 좀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 이제 사회가 됐는데 그 전에 왕조 시대를 끌어다가 뭔가 비유하는 걸 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마크롱 대통령이 나는 나폴레옹이야, 뭐 나한테 반대하는 사람은 나폴레옹 때 뭐 그거를 반대했던 뭐 왕당파나 마찬가지야, 이런 표현 저는 쓰는 거 본 적 없는 것 같거든요. 뭐 지금 예를 제가 마크롱으로 들었지만 뭐 독일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뭐 아무리 이제 뭐 거기도 이제 연정도 하고 다양한 정당이 이제 이합 집산을 하지만 상대를 비난할 때 뭐 나는 뭐 프리드리 이 대왕을 이은 뭐 정통 세력인데 뭐 나머지는 다 뭐 무슨 떨거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끌어들이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 정치에서는 저 군주정을 끌어다가 자신의 어떤 정통적이고 자신들의 어떤 정통성과 자신들의 적합성을 끌어들인 어떤 이 무기로서 사용을 한다는 거죠. 저는 사실 이게 너무 좀 괴이하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정말 살인시대, 살인들이 나야말로 주자의 가르침을, 우리야말로 주자의 참뜻을 이어간 정치 세력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 계보 문제는 사실은 이제 성리학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9년에 이제 약산 김원봉을 이제 현충원에 안치해야 된다 뭐 그런 이제 목소리가 나왔었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 당시에 정치부에서 좀 기사를 쓰고 했는데 보훈처에서 이제 상당히 좀 검토를 좀 진지하게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이제 반대 목소리가 워낙 커서 무산됐는데, 글쎄 뭐 문재인 대통령이 약산 김원봉이 이제 잠깐 나왔던 그 영화 뭐였죠? 암살이었나? 좀 정확한 영화 참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그걸 보고 김원봉의 뭐 묘소에 뭐 소주 한 잔 올리고 술 한 잔 올리고 싶다 뭐 그랬었는데, 뭐 그런 얘기도 해서 뭐 보훈처가 알아서 이제 뭐 좀 비위를 맞춘 거다 뭐 이런 비판도 있었지만 사실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김원봉을 만약에 이제 현충원에 안치를 하면 그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김원봉이 항일운동한 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항일운동한 거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해줘야 되고, 의열단이라든지 뭐 나중에 이제 한국 광복군에 이제 참여를 해서 같이 이제 임시정부에서 뭔가 이제 뜻을 모으고 이제 이랬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분명히 그 점은 인정을 해야겠지만, 문제는 이제 광복 이후에, 해방 이후에 김원봉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으로 건너갔죠.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 이제 이 정부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북한으로 넘어가서 이제 북한에서 꽤 이제 고위직을 맡았고, 6.25 전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알기로 이제 물자 보급, 이 군수 물자 보급하는 뭐 그런 이제 역할을 해서 뭐 훈장도 받고 그랬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김원봉을 이제 현충원에 안치한다면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런 논리인 것 같아요. 이제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현충원에 안치하는 기준은 대한민국을 건국하거나 대한민국 사회에 어떤 이바지한 그런 공적, 그런 공로보다는 민족과 항일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된다. 그러니까 민족과 항일이라는 가치가 더 우위에 가면은 김원봉을 놓는 게 이제 가능해지죠. 왜냐? 김원봉은 비록 북한에 가서 6.25에도 이제 북한군 쪽에서 참전을 했지만 어쨌든 그 사람은 민족운동을 하고 항일운동을 한 거 아니냐. 만약에 그 기준이 되면 이제 현충원에 안치하는 게 가능해지고,
김원봉을 안치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제 그런 논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지금 이제 호불호를 떠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가치관이 이제 아까 말했듯이 권근을 끌어내리고 정몽주를 올린 것처럼 이제 가치관의 일대 우리 가치 기준에 그러니까 현충원에 안치하고 뭔가 우리가 세금으로 기려야 될 대상에 대해서 많은 이제 이 뭐랄까 변화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럼 김원봉뿐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왜 김원봉만 옵니까? 그러면은 뭐 북한에서 이제 뭐 옛날에 그 빨치산 활동을 했다는 뭐 최용건이라든지 뭐 김일성이 뭐 좀 더 가면은 뭐 김일성이라든지 또 무정도 있죠. 김무정 장군이라고 저 중국 팔로군에 있다가 이제 팔로군에서 조선 의용대였나요? 그 하여튼 조선군 출신 병사들 몇만 명을 데리고 이제 인민군에 합류해갖고 6.25 직전에 그 북한 인민군의 전력을 크게 강화하는데 기여한 사람인데 김무정 같은 인사도 어찌됐든 뭐 중국 공산당으로서 뭐 활동하고 뭐 그런 건 있었지만 항일을 했기 때문에 무정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현충원에 안치를 해줘야죠. 항일과 민족의 기준이 간다면. 그런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분단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이제 6.25에 참전했던 분들도 아직 살아 계시고 참전용사들 뭐 이런 분들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복잡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이 아직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김원봉을 현충원에 올리려고 했던 그거는 좀 무산이 됐고 만약에 그렇게 성공을 해서 가치 기준이 바뀌었으면은 뭐 이승만이나 또 뭐 누가 있을까요? 이승만 또 뭐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또 뭐 동아일보 뭐 사주 김성수 뭐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은 비록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공은 크지만 어찌됐든 뭐 이승만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부역한 그 경험이 있는 인사들을 어쨌든 관료로 등용을 했으니 인정할 수 없다. 이제 더 이제 이런 인사들에선 깔아게 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대단히 이제 좀 복잡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다 보니까 좀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같고 어찌됐든 저는 이제 그 당시에 2년 전에 있었던 김원봉의 어떤 현충원 안치 문제는 또 이거 역시 그 이제 많은 이제 논란이 있었던 정몽주를 이제 도통으로 하는 정몽주를 이제 시작으로 하는 새로운 도통을 만들려는 작업이랑 대단히 좀 흡사한 느낌이었다.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좀 다른 문제인데, 그럼 이제 사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잘못 알려줬다기보다 사림에 대해서 이제 갖는 이미지가 이제 그런 겁니다. 지방 출신의 중소지주. 그러니까 사림에 대항했던 훈구파는 대지주, 뭐 서울의 아주 뭐 명문가, 그리고 그거에 대항했던 사림파는 지방 출신의 중소지주, 뭐 이런 개념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런데 이제 최근의 연구들을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서 이제 대표적인 게 퇴계이왕인데 이거는 뭐 퇴계이왕이 이제 운영했던 이제 도산서원이죠. 이게 이제 그 퇴계이왕의 아들 이준이라는 분이 자기의 이제 5 자녀에게 남긴 재산 분재기라고 하죠. 재산을 어떻게 나눴는지를 이제 표로 만든 건데 이제 이준하고 이황은 이제 재산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게 학계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황이 죽고 나서 아들이 얼마 안 있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거는 이황의 재산이 이거에 뭐 거의 비슷했을 것이다 보는데 뭐 짧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대단히 이제 대지주였다. 뭐 밭이 1895.2두락, 논이 한 1199두락 정도 되는데 예전에 이제 이 두락이란 단위가 정확히 면적이 얼마인지 몰랐는데 이제 최근에 연구를 통해서 이제 알려진 거로는 밭 한 두락은 한 120평 정도, 논 한 두락은 105평 정도 된다. 그래서 이거를 도합 합치니까 퇴계이왕 그 당시에 땅이 한 8만 평 가량 있는 대지주였다. 그래서 뭐 토지가 있었던 지역도 되게 다양했는데 뭐 경북 예안, 뭐 풍산, 영천, 그리고 뭐 경남 의령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 대토지를 소유했던 그런 대지주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퇴계이왕뿐이 아니고요. 아까 이제 위에서 이제 그 도통 얘기할 때 뭐 김종직 뭐 이런 예를 들었는데 다들 그 살인파 주요 인사들이 상당히 대지주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슨 지방의 중소지주들이 뭐 이렇게 막 비난하게 공부만 해갖고 이렇게 그런 이미지랑은 좀 다릅니다. 상당히 이제 거부들이었고, 사림이 이제 중종 때 기묘사로 이제 조광조 세력이 상당히 이제 몰락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대체로 이제
공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철폐하려다가 공신 뭐 사쿤 뭐 이런 거를 하다가 뭔가 이제 화를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걸로 약간 뭐 원한을 뭐 샀을 수는 있는데, 사실 이제 그때 중종실록이나 이런 기록을 자세히 이제 들여다보면 실제로 이 살인파 조광조의 이 살인파의 결정타를 먹인 거는 현량과라는 제도였습니다. 현량과는 뭐냐면 과거 대신 추천으로 뽑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능한 인재는 과거로만 뽑아서 안 된다. 왜냐하면 과거는 그냥 입시 공부이기 때문에 이거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서 잘 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진짜 참된 인재지는 알 수 없다. 그럼 뭘 봐야 되냐? 가슴에 어떤 이 뜻을 품고 있고 그 사람이 얼마나 이 성리학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도를 닦았는지, 이걸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비록 과거 시험 공부를 안 했으니 공부를 좀 속된 말로 못할 수는 있으나, 이 사람들은 정말 제대로 된 공부를 한 사람들이니까 이제 각지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방이나 이런 데서 추천을 받아서 과거에 급제한 거랑 똑같은 권리를 줘야 된다. 뭐 그렇게 해갖고 이제 현량과라는 걸 조광조가 이제 주장을 해갖고 추진을 하게 됩니다. 물론 반대가 있었어요. 왜냐? 그때도 이미 그런 반대가 나와요. 반론 중에 그거 옛날에 중국 한나라 때도 했는데 그랬더니 완전 유력인사 아는 사람들 지인들만 다 내더라. 그거 완전히 그냥 뭐랄까요? 그냥 있는 집 자제들을 위한 잔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반대가 나왔지만 조광조 세력이 이제 워낙 강력하게 밀어붙였고, 그 당시 중종도 이제 뭐 이 조광조나 이런 세력을 상당히 총애했기 때문에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현량과를 이제 뽑아봤더니 합격한 사람들이 진짜 우려처럼 된 거예요. 뭐냐면 제가 뭐 표 이렇게 좀 그렸는데 제대로 보실지 모르겠는데, 합격자 이제 28명을 뽑았는데 이 사람들 보니까 절반 이상이 서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집안이 다 화려해. 뭐 할아버지가 문과 급제자, 장인은 그 왕실 종친, 또 뭐 조부, 증조부, 고조부가 다 과거급제, 외조부도 종친, 외할아버지가 종친, 이런 식으로 집안이 뭐 왕실과 뭐 이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뭐 아버지, 할아버지 때가 다 과거급제한 아주 뭐 삐까뻔쩍한 그런 가문인 거죠. 그러니까 상위 뭐 1%에 해당되는 그런 집안의 자제들이 대거 붙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이제 보니까 조광조의 지인들이 많았고, 또 조광조랑 뭐 아주 이제 중마고 친구였던 사람은 뭐 이걸로 들어와서 1등으로 들어와서 뭐 초고속 승진을 하고 이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뭐 그 내로남불이다 뭐 이런 비판이 나왔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광조나 이 살인들의 어떤 개혁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스크래치를 냈고, 나중에 이제 그 김효사와 중종이 이제 주도를 해서 살인들을 내칠 때 하나의 명분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은 그 공공의대를 추진한다고 할 때 이 현량과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요즘에 이제 요즘이 아니라 그렇죠. 이과에서 뭐 전교 1등에서 뭐 한 뭐 5등, 뭐 공부 잘하는 학교는 뭐 10등, 뭐 이런 사람들 다 의대 가고, 그럼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의대를 가면 얘들이 과연 참된 인수를 펼칠 것이냐, 뭐 이런 의문 제기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뭐 여기 저기 정부가 낸 해명자료인데, 보건복지부가 뭐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위원회가 추천한 사람들이 공공의대를 가서 의사가 된다. 이것도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예. 제가 이렇게 이상한 것 같아요라고 하면 좀 곤란하구나. 하여튼 좀 뭐랄까, 현량과랑 좀 저는 비슷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현량과랑 비슷해 보였고, 현량과의 그런 실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공공의대도 그런 식으로 추천제로 할 경우에는 이 현량과의 문제처럼 그런 좀 패턴이 반복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권경의 이제 소위 말하는 조국 흑서 뭐 참여하시고, 얼마 전에 이제 무법의 시간 책 낸 권경의 변호사가 이제 얼마 전 쓴 그 페이스북 게시물인데요. 보면은 뭐 법전원, 의전원 등 만들어서 초엘리트 네트워크에 스펙 품앗이로 전유시키고, 노조 자녀들 대기업 취업 우선제 주장하고, 시민단체는 국가보조금 빨대가 되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죠. 이분이 이제 참여연대 활동하셨던 분인데, 이런 분들조차도 약간 이런 이제 우려를 할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이제 살림 시대의 어떤 사다리, 이제 공정한 어떤 모두가 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사다리가 점차 사라지고, 뭐 사법시험이라든지 뭐 수능 무력화라든지 이런 많은 그런 좀 모두가 납득할 만한 사다리가 사라지고, 소수만이 그 어떤 특혜에 되게 다가설 수 있는 여러 가지 전형과 여러 가지 그 제도들, 대학들이 만들어지는 게 좀 그런 측면에서 이제
권경애 변호사 좀 우려를 하셨다고 보고, 예, 그렇습니다. 사림의 정치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단점, 패단을 남겼습니다. 하나는 군자와 소인으로 본다는 건데, 중종시대라든지 사림들이 되게 성행했던 시기를 보면은 항상 이제 군자와 소인으로 나눕니다. 우리는 군자다, 상대는 소인. 그래서 쟤들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돼.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노론의 이제 정조시대 노론의 되게 주요 인사였던 그 김종수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뭐라고까지 하냐면은 비록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비록 흠결이 있다고 해도 군자당에서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노론이 군자당이니까 개인 비리나 좀 이런 거 나와도 설령 그런 게 좀 나와도 그래도 노론에서 사람을 써야지 군자당이니까 다른데 저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게 글쎄요,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약간 요즘에 이제 586 관련된 인사들을 이렇게 보면은 설령 조그만 허물이 있어도 우리의 허물은 과거에 한나라당 이런 군부 세력 또는 옛날에 그런 김영삼 노태우 이런 세력들이 저지른 부패보다는 덜하니까 그런 세력보다 우리가 정의롭고 우리가 개혁 세력이니까 이런 자그마한 흠결은 좀 넘어가면 안 돼라는 그런 좀 뉘앙스가 들 때가 많거든요. 오늘 김경수 판결에서도 민주당 대선주자 6분이 다 좀 그런 뉘앙스로 사법부의 어떤 판결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시는 그런 걸 봤는데 저는 약간 좀 사림이 옛날에 그런 군자와 소인으로 나뉘었던 그런 걸 보는 것 같고 또 선과 악으로 나누는 정치를 한다. 우리는 선, 상대는 악. 그러니까 군자 소인으로 나눈 걸 비슷하죠. 그러니까 정치가 타협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어떻습니까? 상대가 친일파의 후예고 그것도 이제 확인을 좀 해봐야 되지만 하여튼 친일파의 후예고 검찰, 보수 언론, 그리고 친일 이 세 가지 세력이 결합해서 민중의 고열을 쪽쪽 빨아먹은 아주 이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인 세력인데 이런 세력이랑 어떻게 타협을 합니까? 맞서 싸워야지. 그러니까 국회가 서로 다른 정치 세력이 모여서 어떤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하고 이런 공간이 되는 게 아니라 투쟁과 성전을 벌이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일련의 요즘 이제 정치 문화에서 그런 게 아주 상당히 좀 많이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이제 사림의 정치의 특징이 실용보다 명분.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하겠는데 사림들이 정치를 하고부터 특징이 조선 중기의 사림, 이제 선조 때 사림이 완전히 이제 조선 정계를 장악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특징이 뭐냐면은 모든 게 이제 명분이 중시가 됩니다. 실용보다는. 그래서 이제 조선 전기만 해도 막 군사를 이끌고 압록강도 건너서 여진족도 치고 그런 아주 대담한 군사작전을 벌이기도 하고 또 상업에 대해서도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았어요. 이렇게 보면은. 근데 사림들이 정치를 하면서부터 정면에 나서면서부터는 상업을 억누르고 정말 이제 사대부들을 위한 그런 어떤 이 세계가 이제 완성이 되어 가는데 그런 패단이 나타났던 이제 상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여기 보이는 좌측에 보이는 저 굴이 뭐냐면 이와미 은광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그 16세기에 아주 이제 발달한 은광입니다. 뭐냐면 세계 생산량의 2위 저 은광에서 이제 두 번째로 많은 은 생산량이 나는데 그렇게 됐던 비결은 이와미 은광 공식 자료에 보면 나와요. 경수와 종단이라는 조선인이 가서 연은 분리법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전수해줬다고 해요. 근데 저 연은 분리법이 뭐냐면 연산군 때 개발된 새로운 기술이에요. 이제 은을 되게 적은 노력을 가공을 거쳐서 이제 순도 높은 은을 채취하는. 근데 연산군이 상당히 좋아하면서 저걸 이제 활성화시켜 갖고 이제 북한 지역에 있는 단천 은광이라는 걸 개발을 시킵니다. 그래 갖고 막대하게 은을 캐게 하는데 중종 반정이 일어나면서 그 은광을 이제 폐쇄합니다. 은을 더 이상 못 캐게. 왜냐하면 성리학에서는 이렇게 상업이 활성화되고 뭔가 자본이 넘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을 알게 되고 상업이 발달하고 이러면 민심이 흐려져 갖고 농사에 집중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근본이 무너진다. 사회 질서가 무너진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은분리법이 조선에선 금지됐고 결국은 이게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에서는 이제 비약적인 산업 발전이 일어나서 이 나가사키인데 나가사키항은 이렇게 해외에 이제 여러 상선이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16, 17세기 전 세계 은의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일본의 나가사키를 거쳐서 마카오를 해서 이렇게 전 세계에 은이 이렇게 흐르면서 전 세계에 아주 이제 상업이 활성화되고 무역이 활성화되는데 저 흐름에서 조선은 빠져 있습니다.
사림들이 선조 때 아까 정권을 잡았다고 했죠. 100년 뒤에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17세기 1600년대 중반에 저 좌측 그 그림이 뭐냐면 암스테르담의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상업이 막 발달하고 하니까 이제 증권이 이제 증권거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딱 그 시기에 조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예속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증권거래소를 만들고 상업을 발달시키고 어떻게 해서 이제 이 무역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고 싸우고 이럴 때 조선에서는 뭐 대왕 대비가 죽었는데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지 이걸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는 거죠 이제. 그래서 뭐 주요 인사들이 귀양도 가고 죽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림의 어떤 시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들, 예를 들면 뭐 장자상 속죄라든지 여권에 대한 여성 인권에 대한 어떤 아주 지나친 차별, 뭐 연료 만들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남편이 죽으면 따라 죽고 뭐 이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남존여비, 뭐 노비제 뭐 등등 해갖고 여러 가지들이 상당히 강화되는 게 사림들이 정권을 잡고 나서 조선 중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히려 조선 전기에는 상당히 이제 성리학 외에 다른 학문에 대해서도 좀 존중을 해주고 뭐 기술직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고 그랬는데 양반이 될 수 있었습니다. 뭐 무인들이나 기술직 가진 사람들도 양반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사회였는데, 그러니까 조선 세종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 천인이라도 장영실 발탁해갖고 아주 이제 높은 관직까지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선 후기에 그런 일 있었습니까? 기술력 좋다고 해갖고서 천인 출신을 관직을 주고 올리는 거 봤습니까? 그런 게 없거든요. 조선 전기와 후기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어떤 세계사의 어떤 흐름과 어떤 그 우리가 생각한 진보의 방향으로 역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그 흐름이 사림의 집권하고 상당히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 그런 얘기죠. 조선은 왜 500년간 가난했을까? 제가 이제 대학에서 한국사 배우면서 가졌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크게 네 가지인데, 하나는 국민의 90% 이상이 가난했다. 내 앞집도 가난하고 옆집도 가난하고 뒷집도 가난하고 다 가난하면은 욕심을 안 갖게 돼요. 내 옆집에 가난한 애가 있었는데 걔가 예를 들어 그 집 아들이 뭐 사법시험을 쳐갖고 변호사가 되고 뭐 그래갖고 돈을 많이 버는 집이 됐어요. 그래갖고 그 집안이 되게 뭐랄까요, 뭐 주변에 부러움을 산 집안이 됐어. 뭐 변호사가 돼서 돈을 버는 자체가 뭐 긍정적이냐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옆집에서 그렇게 나랑 비슷해 보이는 아주 뭐 지방에 아주 별 볼일 없는 집안이 그렇게 어떤 인생 역전을 하는 걸 보면 자극이 되고 동기가 되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예가 있겠죠. 그게 저는 이제 1990년대까지 한국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2000년대 넘어서면서 최근에 올수록 그런 예는 사라져요. 지방에서 뭐 소위 말하는 서울로 이제 대학 오는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뭐 로스쿨이라든지 의전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보다 더 정보를 많이 가진, 보다 그런 정보를 가지고 화려한 커리어를 쌓아줄 수 있는 부모를 가진 자녀들이 그런 직업에 이제 더 이제 가기 좋은 사회가 된다는 거죠. 저는 글쎄 신분 이동의 사다리가 지금 오히려 점차 좀 사라지고 있지 않느냐. 이거 좀 대단히 뭐랄까요, 우려를 갖고 있고, 국제사회 고립, 뭐 조선이 이제 국제사회와 고립됐던 거는 뭐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니까 또 그거에서 눈을 가리고 계속 국내 정치, 선하게 짜여진 이 정치, 지금 조선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이 주자의 이 가르침을 바르게 계승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 소인배들이 나타나서 정치를 어지러운다. 그래서 뭡니까? 상복을 며칠 입어야 되냐, 몇 년 입어야 되냐, 이걸 가지고 피 튀기게 싸우고, 그리고 북벌론, 망한 명나라의 원수를 갚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군사력을 길러서 청나라에 가야 된다, 뭐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실제로 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보다는 내부의 어떤 그 하나의 어떤 정치적 프레임을 갖고서 헤게모니 싸움을 해서 투닥투닥거리면서 이제 한 200년을 싸우게 되는데, 자꾸 저는 또 요즘에 이제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런 어떤 선악의 구도로 쓰여진 정치에서 뭐 예를 들면 진정한 해방은 오지 않았어. 뭐 지금 우리 대통령은 정조고 상대는 노론이야. 자꾸 이런 식으로 이 프레임을 쪄갖고 이 안에서 뭔가 이 정치 투쟁의 모든 기승전 정치라잖아요. 요즘에 세상이. 어떤 이런 걸로 이분화가 돼서 싸우고 있는 게 이게 과연 좀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지금 조선 중기 이후에 사림이 정권을 잡고 역방향으로 오히려 갔듯이 지금 대한민국도 오히려 역주행을 하는 거 아니지,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아주 날카롭고 이제 복잡한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붕당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조선 이제 영종조 때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또 새로운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의 이제 분기 현상인데 당파의 중요성보다 경향의 분리라고 해서 서울과 지방의 이제 그 분절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같은 노론 집안, 그러니까 노론은 노론끼리, 소론은 소론끼리, 남인은 남인끼리 이렇게 막 이렇게 갈라져 갖고 싸우기보다 오히려 서울 안에 있는 노론, 소론, 남인들이 서로를 약간 인정하면서 그래도 얘는 한양에 있는 세력들 이러면서 이제 지방을 약간 무시하는 그런 이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걸 이제 경화세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경화세족은 이제 한양에 거주한 아주 좀 이제 세력이 좀 괜찮았던 그런 이제 새로운 흐름의 어떤 그 사대부들인데 당파가 약간 초월이 됩니다. 그 시기에 가면. 그러면서 서울 중심적인 어떤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세도 정치도 역시 그런 그 경화세족에서 이제 계속 나오게 돼요. 장동 김씨라든지 이제 안동 김씨에서 약간 이제 분화가 된 그 안국동 쪽에 이제 중심이 됐던 장동 김씨라든가 반남박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왕실하고 혼인을 하면서 이제 매개를 잇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서울 중심의 그런 이제 어떤 체계가 이루어지면서 그러면서 이 퇴행적인 이게 그 아까 말한 세도 정치랑 이제 결합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근데 세도 정치가 이제 진행이 또 되는 과정을 보면은 그건 그거대로 진행이 되고 세도 정치가 진행이 되는 과정을 보면 정조가 죽고 나서 이제 상대파에 대한 아주 처절한 이제 보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노론 벽파가 집권을 해갖고 남인들의 씨를 말려버리고 그 다음에 6년 있다가 다시 노론 시파와 소론이 연합해서 경인병화라고 했고 다시 이제 재역전을 해갖고 1806년에 보면 노론 벽파 씨를 말립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도 말했지만 선악의 구도와 군자당과 소인당에 대한 어떤 이런 그 가치관이 개입이 됐기 때문에 상대에 대해서 씨를 말리는 게 또 한편으로는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중심의 어떤 그런 현상과 상대당에 대해서 정말 이제 씨를 말려버리는 아주 극단적인 어떤 그 붕당의 어떤 거의 말기라고 봐야 되죠. 그런 현상이 두 개가 겹치면서 세도 정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우리가 그냥 되게 쉽게 그건 왕실과의 혼인을 통해서 왕실 외척이 다 한 가문이 말아먹은 게 세도 정치 이렇게 흔히들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는 붕당이 안고 있는 어떤 그 약점의 그 결과 그리고 강력한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게 작용하지 않았을 때 그 붕당이 가져오는 패단의 아주 극단적인 그 마지막 말기 현상으로 간 게 이 세도 정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국주의 세력한테 조선이 멸망하는 거는 세도 정치로 인한 어떤 파탄적인 정치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이제 정치 행태를 봤을 때 그냥 그대로 또 살림이 만약에 아주 그 말기 현상인 어떤 세도 정치로 안 가고 저대로 이어왔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조금 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예, 저는 그 일본이 우리에게 이 끼친 영향 중에 가장 그 나빴던 게 나라를 빼앗아서 빼앗고 이런 문제보다 군주정을 우리 손으로 청산할 기회를 잃은 게 가장 그 뼈아픈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제 그 말씀 주신 거에 이제 공감을 하고 일본이 이제 한국에 이게 우리나라에 이제 끼친 안 좋았던 영향 중에 가장 이제 치명적이었던 건 나라를 빼앗았다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 손으로 군주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박탈당한 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학이 됐든 뭐가 됐든 약간 그런 중국에도 신해 혁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류의 뭔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중간지대 사람들이 어떤 중심이 돼서 시민이든 농민이든 이렇게 중심이 돼서 어떤 봉건 시대의 어떤 이거를 부수고 새로운 정치 체제 공화정을 세워서 뭔가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이제 딱 사라져버리고 우리 손으로 조선을 무너뜨린 게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30년간 식민지배를 받다가 해방이 또 남의 손으로 됐죠. 남의 손에 의해서 해방이 되니까 반성보다는 동정 이런 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 대한 어떤 철저한 어떤 반성이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그 그러니까 받아야 될 메시지가 자꾸 이제 반성이 아니라 저 시대에 대해서 동정하게 되고 조선 참 안 돼서 일본 참 나쁜 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뭔가 진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림 정치가 이제 제가 586 비슷하다고 봤는데 이런 정치가 이제 되풀이되는 것도 그때
어떤 그런 잔재들이 제대로 정말 우리 손으로 청산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게 계속 이제 반복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뭐 대통령인데도 뭐 영린이라는 표현을 쓰고 대통령이 뭐 약점을 건드리면 영린이라는데 영린은 황제의 건데 시민 대표한테 불쾌한 거를 왜 못 건드립니까 시민들이. 그거에 당연히 대통령의 불편한 점을 막 꼬집을 수 있어야죠. 그리고 또 뭡니까 뭐 적자라는 표현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뭐 적자 이런 봉건 시대에 살인들이나 쓸 법한 이런 단어들이 여전히 계속 되풀이 되거든요. 그거는 좀 이제 청산이 안 돼서 그렇다고 보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좀 한쪽이 또 이제 이 붕당 정치에서 이제 막판에 이제 좀 변질됐을 때 하나의 정파가 이제 세력을 잡고 나머지를 싹 도륙하는 그런 뭐 현상도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안 되려면 또 이제 우리 현대 정치에서도 좀 뭐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뭐 그런 권력의 공유라든지 뭐 한쪽으로 너무 이제 집중화가 안 되도록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걸 좀 많이 고민을 해야죠 이제 우리가.